세션 2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일요일에도 초음파 공부하시느라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포천 속편환내과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심장하고 경동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장 강의하시는 대구 21세기의 신인철 원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경동맥 초음파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강북편안내과의 민지호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민지호 원장님은 서울 메디칼 초음파를 뿐만 아니라 많은 초음파 강의에 강의를 잘 해주시는 명강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동맥 초음파 시작하기 강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경동맥 초음파 시작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시에는 저희가 그 에이심토마틱한 아테로스클로로시스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IMT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IMT를 통해서 심장질환이나 그 뇌질환의 리스크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락이나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병변이 있을 때 이제 측정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엠볼리즘이나 그 스트로크의 위험도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경동맥의 그 해부학은 모두 원장님들 잘 아시듯이 그 레프트 쪽은 그 카문캐로티드 아터리의 기시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오타에서 직접 기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음파를 볼 때 엔드 투 엔드로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내리면서 확인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확인하게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팽대 부위, 벌브 부위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위치인데 플락이 잘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브 부분을 보고 나서 직경이 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위로 더 올리게 되면 저희가 딥하게 들어가고 브레인으로 서플라이를 해주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와 슈퍼피셜하게 가면서 얼굴 쪽으로 블러드를 서플라이 해주는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로 분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두 아터리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라이트 쪽은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를 통해서 서브클라비안과 라이트 카문캐로티드 아터리로 분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동맥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라이트 카문캐로티드 아터리의 기시 부위는 확인하기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마찬가지로 벌브와 인터널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를 확인하면 되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버테브랄 아터리를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버테브랄 아터리는 일반적으로는 양측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서 분지가 되게 되는데 아주 드물게 아우터에서 직접 분지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볼 때는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눈을 보면서 이 플락이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 기계를 좀 이해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칼라를 띄워보고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인 초음파의 원리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해서 뒤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그레이스케일로 먼저 확인할 때는 양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트랜스버스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하게 되고,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벌브 부위에서는 직경이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두 군데로 갈라지겠구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이 좀 크고 외측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 인터널 캐로티드, 직경이 작고 내측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은 익스터널 캐로티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롱기튜디널로 돌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카문 캐로티드 아터리부터 올라가면서 벌브 부위 보인 다음에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트랜스버스에서는 감별하기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쉴 수 있지만 그 롱기튜디널에서는 어떤 게 인터널이고 어떤 게 익스터널인지 감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측정할 때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펄스웨이브 도플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혈관 내 혈류 속도와 속도의 스펙트럼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펄스웨이브 도플러의 원리는
이 샘플 볼륨 있는 위치에서의 그 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속도의 스펙트럼 모양을 계측해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 볼륨을 어디에다 위치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혈류의 흐름을 보면은 센트럴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페리페럴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혈관에서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 볼륨을 센트럴 쪽에 위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 속도를 이 초음파 빔에서 입사각이 들어갈 때 코사인 값으로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플러 앵글 자체가 60도가 넘어가면은 보정을 하더라도 속도에 오차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플러 앵글을 항상 60도 아래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은 기계 스티어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각을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매뉴얼하게 힐앤토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프로브의 헤드 쪽에서 이 풋 쪽으로 해가지고 틴팅을 줘서 일부러 혈망경사를 만들어줘서 이 도플러 앵글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를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 속도들이 계측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프랙티컬하게서는 이상적으로 계측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계측을 하려는 그 리미테이션, 저희가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리미테이션을 벗어나서 이제 그 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 기계에서도 계산이 안 되게 되고, 칼날을 띄워봤을 때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속도의 방향이나 세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정확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기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을 늘려주게 됩니다. 스케일을 늘려준다는 건 그 PRF라는 걸 늘리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밖으로 벗어나는 속도들이 이제 기계값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칼라 도플러도 봤을 때도 이제 칼라 도플러의 밝기가 속도의 세기를 말해주고 이 색깔이 방향을 말해주는데, 칼라 도플러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도플러와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항상 같이 가는데, 이게 적절한 영상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게끔 기계 조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을 늘리는 방법은 스케일을 늘린다. 이게 곧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를 늘리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베이스라인을 조금 낮춰줘서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깊은 곳에 있거나 실제 프랙티컬하게 해보면 칼라 도플러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색깔의 증폭이죠. 개인을 좀 올려주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음파를 증폭시켜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올려주고, 여기서는 반대로 PRF라고 하는 스케일을 좀 줄여주면 로우 벨로시티의 플로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깊은 곳에 있다 그러면 프리퀀시를 좀 낮춰주면 이게 혈류를 최대한 차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 플로우에서 이 혈류를 최대한 차게 해서 이제 보는 이유는 이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혈류의 그 색깔이 방향도 알려주고 밝기가 속도의 세기도 알려주면서 저희가 이 뒤에 얘기하는 플라피나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하게 다 안 보이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적절히 채워놨을 때 여기서 디펙트가 있거나 디펙트가 있을 때 하이퍼 에코에이크하거나 에코로세트한 플라피나 스테노시스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칼날을 채워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는 복부나 다른 초음파랑은 다르게 기계 조작에 좀 익숙해야지 적절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에일라이징이라 그래서 앞에랑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리미테이션을 벗어나는 속도들이 나올 때는 적절한 정보를 못 얻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게 리미테이션, 스케일을 늘려줘가지고 PRF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제한을 올려주면은 이제 적절한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혈류 바깥쪽에도 이게 저희가 원치 않는 정보들, 색깔들이 뜰 때는 개인, 증폭을 좀 낮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절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칼라 도플러와는 다르게 파워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리가 다릅니다. 이 파워 도플러는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의 세기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그 칼라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직각으로
수직으로 만날 때 이제 색깔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워 도플러는 그런 제한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폐색하거나 깊은 부위이거나 꾸불꾸불한 혈관 쪽에는 파워 도플러가 센서티비티가 높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랙티컬하게 칼라 도플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워 도플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일단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혈관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게 됩니다. 너무 많이 돌리면 근육들이 이게 긴장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 구조물이 눌리면서 부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5도에서 30도 정도 긴장이 안 될 정도로만 살짝 돌려주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베개를 안 받치고 통만 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익스텐션이 되면서 경동맥을 볼 수 있지만, 오벨스하거나 내기 짧은 경우에는 목 밑이나 어깨 밑으로 베개를 대주기도 합니다. 프로브는 하이 프리퀀시의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고, 검사지 않은 오버헤드, 그러니까 환자 머리 위에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동맥을 볼 때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프랙티컬하게는 일반적으로는 라테랄 시팅이라고 해서 옆쪽에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검사를 볼 때 조금 제한도 걸리고 자세에도 조금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쪽 손으로 기계 조작, 아까 말한 스케일이나 칼라 도플러나 이런 기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실제 많이 하는 건 라테랄 시팅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볼 때는 SCM을 기준으로 앞쪽과 옆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화면도 이쁘게 나오고 접근도 쉽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동맥을 위로 올렸을 때 만디블러 앵글에 걸리면서 실제로 벌브 부위나 이렇게 프락시마 ICA 같은 경우가 잘 계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프로브를 SCM을 뒤쪽으로 돌리면 저큘러 베인을 통해서 캐로티드 아토리가 보이고 만디블러 앵글에 비해서 끝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로 경동맥을 최대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서 한 가지 스캔법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ICA와 ECA의 구분이 됩니다. 이 ICA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인데 브레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MT 티크닉이나 플락이 있다 그러면 사실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A와 ECA를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ICA가 다이아미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약간 외측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톨릭과 이 다이아스톨릭의 벨로시티의 차이가 적게 됩니다. 이걸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라고 하는데, 반면에 ECA 같은 경우에는 ICA보다는 다이아미터가 작고 일반적으로는 내측에 위치하면서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구얼 브랜치나 다른 브랜치들이 있게 되고, 태핑이라고 해서 이게 템포랄 에어리어, 얼굴에 있는 혈관에 이렇게 툭툭툭 치게 되면은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칠 때 스펙트럼이 톱니바퀴 모양이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데 ICA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 그러니까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벨로시티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IC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ECA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펄스 웨이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ICA는 로우 레지스턴스, ECA는 하이 레지스턴스. 그래서 뭘로 보고 확인하느냐? EDV, 엔드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를 봤을 때 대부분 ICA가 20이 넘게 되는데, 그게 20을 안 넘더라도 적어도 ECA보다는 ICA 엔드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가 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스펙트럼 모양을 볼 때도 이 피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 평평해지고 엔드 다이어스를 때 벨로시티도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ECA는 피크도 샤프하고 엔드 다이어스 때 벨로시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심토마틱한 아테로스클로시스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MT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MT 측정을 할 때는 벌브 부위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채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어월과 파월 둘 중에서 이 파월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유는 니어월은 이 아티팩트에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파월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니어월과 파월이 다 같이 보이는 위치에서 저희가 확인하면 좋은데, 그게 혈관의 센츄럴을 자르는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락이 없는 위치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길이는 한 1cm 정도 길이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의 부분에서 IMT 티크닝이나 플락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IMT 티크닝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혈관의 내막이 혈관의 막이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게 중막, 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IMT는 그 내막과 중막을 인티마와 미디아의 그 두께를 측정하는 게 되고 일반적으로 1mm가 넘게 되면 이 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T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기저질환이나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지만 인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외우기보다는 그냥 1mm 넘어가면 리스크가 올라가는구나, 심탐이 없더라도 아테로스클로로시스의 위험성이 있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동맥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을 본 상태에서 프루브를 세우면서 외측으로 꺾어주면은 C스파인, 서비컬 스파인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양측으로 슈퍼피셜하게 있는 베인과 좀 더 딥하게 있는 아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지는 않고 경동맥의 혈류 방향, 색깔로도 확인할 수 있고 펄스웨이브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방향이 같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플로우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플락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루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0.5mm 넘어가거나 IMT가 1.5mm 이상으로 두꺼워지거나 주변 IMT에 비해서 50% 이상 두꺼워졌을 때는 플락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락의 중요한 점은 엠볼리즘이나 스트로크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되겠고 심장 쪽에도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사이즈나 다른 것보다도 이게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그래서 똑 떨어져 나가서 어디를 막을 수 있냐, 브레인이나 눈 쪽으로 워크업이 필요한 상황인 거냐, 심터하고 코릴레이션이 되냐,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스테이블한 플락이라고 하면 에코가 떨어지고 헤테로지너스하고 경계가 일레귤라하고 얼서레이션이 있으면서 OI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리스크를 저희가 높게 이제 생각을 하고 환자의 증상과 코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플락은 대부분 경계도 매끈하고 호모지너스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플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스테이블 플락은 헤테로지너스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코 부분에서 출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침착될 수 있으며 에코가 떨어지면서 얼서레이션이 있을 때, 또 모바일할 때는 저희가 추가적인 워크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동맥을 볼 때 스테노시스, 대부분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50% 이상의 두꺼워지는 게 의심이 될 때는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주얼하게도 보지만 사실은 칼라도플러, 아까 말한 그 칼라 에어라이징 같은 색깔이 좁아지는 데를 통과하면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을 지나가는 혈류들도 보이고 PW를 쳤을 때 그 벨로시티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평가할 때도 한 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그 뷰를 바꿔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는 그 스테노시스가 정확히 중앙을 잘랐다고 제일 두꺼운 부분을 좁아진 부분을 잘랐다고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뷰를 확인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데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협작자를 평가할 때는 미국에서 많이 제창된 나섹과 유럽에서 제창된 ECST 두 가지 법이 있고 ECST는 리전에서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 혈관이 퍼져치고 리모델링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벌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노시스 퍼센티지가 조금 더 실제보다는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섹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안 잡고 프락시마 ICL을 기준으로 잡아서 실제 스테노시스와 가깝게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는데 ECSG 같은 경우는 리전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편의성과 ICA가 막히거나 하는 경우에 계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실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ECSG와 나섹을 보면 ECSG가 더 오버에스티메이션 되고 항상 ECSG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에어리어법으로 트랜스버스에서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자, 50% 이상이 넘어가면 임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조절뿐만이 아니라 안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까지 약물 제제로 저희가 섞어 쓰게 되죠. 그때 저희가 확인하는 게 물론 아까 말한 비주얼하게 계측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칼라 도플러를 떠서 PW를 쳤을 때 IC의 피크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25를 넘어가면 50% 이상 스테노시스를 의심할 수 있고 CC와 IC의 피크시스톨릭 벨로시티 비율이 2배 이상 될 때, 또 엔드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가 IC에서 40이 넘을 때는 5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서 뭐 어지럽다 그러고 뭐 하면서 70% 이상 의심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있으면서 IC의 피크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30이 넘어가거나
비율이 4배 이상 넘어가거나 엔드다이어스 벨로시티의 ICA가 100이 넘어갈 때는 이게 7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의심할 수 있는데, 특히 증상하고 동반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급병원 전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엔드락테렉토미나 스텐트 같은 인터벤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한 건 완전히 니어오클루전이나 토탈 오클루전이 되면은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좁아질 때 속도가 빠른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속도가 디텍션이 안 되거나 니어오클루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척추동맥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좀 왜 봐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이라는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것들이 버테브럴 아터리를 저희가 확인할 때 그 진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양쪽 그 아오타에서 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이제 혈류가 가게 되는데, 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이제 좁아지게 되거나 막혀지게 되면은 이쪽 아오타에서 혈류를 못 받게 되고 이 버테브럴 아터리를 통해서 혈류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가 브레인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러지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양쪽 팔의 혈압이 아우터에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압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양쪽 팔에 혈압 차이가 20mm 머큐리 이상으로 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그 경동맥 초음파로 버테브럴 아터리를 봤을 때 경동맥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의 혈류가 보이고 PW에서도 반대 방향의 혈류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꼭 이렇게 안 보이더라도 버테브럴 아터리는 일반적으로 브레인으로 가기 때문에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어가 됩니다. 즉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벨로시티 차이가 크지 않게 되는데, 이런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어가 아니라 하이 레지스턴스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이런 침탐이 있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로도 충분히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은 한꺼번에 강의가 진행된 후에 하겠어요. 첫 번째 심장 초음파 이렇게 시작하기 강사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신희철 원장님은 대구 21세기 내과의원의 원장님이시고